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IT 시대의 강국 중의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완전히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가끔 이 정부 산하기관이 우리나라 AI 순위를 3위라든가 4위라고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진짜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더 한심하게 보는 건 우리나라가 이미 AI 후진국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우리나라의 정부나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 가끔씩 3위라고 발표할 때마다 현실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답답함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IT 강국이었는데 AI 시대에는 뒤처지고 있는가? 그리고 AI 시대에 진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 그리고 우리가 AI 혁명에 올라타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기술혁명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버블도 함께 일어났거든요. 돈을 벌 기회가 열렸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철도혁명으로 촉발된 철도 버블인데, 미국에서 철도혁명이 일어났을 때 철도회사가 난립을 했습니다. 1880년에 200여 개의 철도회사가 난립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요. 1917년에는 무려 1,500개나 됐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를 하나만 연결되는 곳에 막 2개, 3개씩 중복해서 철도를 연결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중복 투자가 일어날 정도로 버블이 일어난 상태에서 대부분의 철도 회사들은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극히 일부의 시장을 선점한 철도 회사들만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대부분의 철도 회사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는데요. 근데 안정적으로 돈을 번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였죠. 카네기는 철도회사 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비서일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입지전적인 게 철도회사 사장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철도회사 사장을 하면서 잘 지켜보니까 철도회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철도회사들이 다 경영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을 벌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 같은 곳을 막 2번, 3번 연결하게 되면 철로를 많이 깔아야겠죠. 그래서 돈을 버는 곳은 철강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어떻게 했느냐? 철강회사를 세운 겁니다. 더군다나 공정혁명을 일으켜서 버세머 공장이라는 것을 도입했고 철강의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원래 철도회사 사장 출신이다 보니까 철도회사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철도회사의 니즈를 파악해서 철도회사들이 이 카네기의 철강과 이 독점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철도 회사들이 춤을 추고 돈은 카네기가 챙겨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수많은 버블이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요. 골드러시 때도 마찬가지인데, 금으로 돈을 버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2에서 3%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금광에 들어가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 49명은 어떻게 됐느냐? 금을 캐러 가기 전보다 훨씬 더 가난해져서 그야말로 벼락거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안정적으로 돈을 번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리바이스 청바지, 이쪽에서 돈을 번 건데요. 자, 리바이스 청바지는 원래 캔버스 천으로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돛이나 텐트를 쓰던 천이다 보니까 워낙 튼튼했고 수많은 광부들이 리바이스 청바지만 찾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데님으로 바꿨는데, 이 데님도 원래는 마차 덮개로 쓰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데님도 질기고 튼튼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리바이스 청바지를 찾았고 금광 광부들이 대량 구매를 하면서 리바이스가 대박이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시죠? IT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바로 청바지 장사, 철강 장사를 한 겁니다. IT 시대에 IT 기업들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했고, 이 기업들이 다 중복 투자를 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거든요. 덕분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마치 리바이스처럼 오히려 금광에 들어간 사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IT 혁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했던 비결입니다. 그런데 AI 혁명 시대가 과연 IT 시대랑 똑같을까요? IT 혁명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광산에 들어가서 금광을 캐려고 그러고 49명이 망해 나가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금광에 들어와서 리바이스 청바지를 살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아주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인데요. AI 혁명 시대에 청바지 장사가 불가능한 이유는 AI 혁명,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샘 엘트먼이 7조 달러가 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저도 7조 달러가 든다는 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AI라는 금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AI 중에서 거대 언어 모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아주 한정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금리가 꽤 높습니다. 그야말로 중금리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돈값이 비싸다 보니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 이렇게 나서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AI라는 금광에 들어갈 수 있는 플레이어 자체가 한정돼 버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청바지만 파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막대한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AI 혁명 시대에는 옛날처럼 청바지 파는 방식으로는 AI 혁명에 올라탈 수가 없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청바지를 좀 더 팔아보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AI 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AI 혁명에 동참하고 올라타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금광에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100명이 들어가서 2명이 금을 캐던 그런 시대에는 얼마든지 옆에서 메모리 반도체만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제 LLM,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금광에 들어간 기업이 기껏해야 대여섯 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청바지 장사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광에 직접 들어가려면 이제 AI에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와 미국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한테만 지는 게 아니라 일본한테도 지고 있고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한테도 지고 있습니다. AI 산업 투자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는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기업 하나가 호퍼 H100 서버 35만 대를 주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서버를 48만 대 보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사인 오픈 AI가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2025년 이후에도 해마다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AI 서버를 대량으로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오픈 AI한테 상대가 안 되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48만 대나 갖고 있는 서버를 동원해서 오픈 AI한테 이 컴퓨팅 파워를 대여해 주는데 헐값에 해주거든요. 관계사니까 엄청 싸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픈 AI랑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AI는 태동도 하지 않고 완전히 씨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AI 서버가 몇 대나 있느냐? 네이버가 호퍼 H100 100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1441개의 AI 기업이 1961대의 H100 서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냈고, 이게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한국의 서버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심각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1961대보다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봤자 대한민국 전체 5,000대를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니, 미국에선 기업 하나가 35만 대, 48만 대 이렇게 갖고 있는데, 한국은 대한민국 전체 만 대는커녕 5,000대도 넘기가 힘든 상황, 어떻게 우리가 AI 혁명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AI 혁명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거보단 훨씬 더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근데 AI란 금광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AI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처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다시 AI 강국으로 도전할 그런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개인들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4가지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1년에 6천억 원 투자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만들 만큼 그 마중물이 될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6천억 원 정도면
이건 애들 장난 수준이에요. 대한민국 경제 규모로 봐서도 웃기는 수준이고, 그리고 전 세계 AI 투자 규모로 봐도 이것도 정말 웃기는 수준입니다. 한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었을 때 1999년이죠. 그때 사이버 코리아 20일이라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때 투자 규모가 얼마였냐? 정부가 10조 7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17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1999년에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가 85조 원이에요. 그때 10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됐던 겁니다. IT 강국 절대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2024년에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673조 원입니다. 1999년 당시 그때 규모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정부가 100조 원 투자를 발표해야 됩니다. 고작 4조 원으로 장난치지 말고 100조 원을 당장 발표해도 제가 보기엔 간당간당합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170조 원을 어떻게든 유치해야 돼요. 민간이 이걸 못하면 이것도 정부가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생각해 보세요. 몇십조 원 정도는 그냥 퍽퍽 내줬잖아요. 온갖 특례 제출에 몇십조. 100조 원 넘게 지금까지 부동산 부양책에 온갖 방식으로 퍼부었는데 AIN 고작 4조 원이라니 우리나라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한 거에 절반만이라도 AI에 투자했다면 대한민국이 AI 후진국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AI 투자에 소홀히 한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결국 미국의 빅테크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100조 원을 언제 투자하는 게 좋으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타이밍,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모든 혁신 기술은 대체로 이런 그래프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혁신 기술이 나오면 아무도 관심 없다가 갑자기 과도한 관심을 받게 되면 너도 나도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 비용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AI 인건비도 오르게 되고 AI 장비 비용도 오르게 되지만, 근데 모든 기술이 그랬듯이 환멸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I 인재 인건비도 떨어지고요. AI 장비들도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환멸의 단계가 왔을 때 그때 100조 원을 한꺼번에 폭탄처럼 던진다면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200조, 300조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100조 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죠. 1983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첨단 D램이 64K D램이었어요. 지금에 비하면 진짜 용량이 아주 작은데 그때는 첨단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84년에 4달러였던 게 1985년엔 30센트였거든요. 이 불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불황이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선두 기업에서 많은 사람을 해고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인재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가격도 크게 떨어졌거든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전혀 쫄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뜯어 말렸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 86년에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가장 큰 수혜를 본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됐고요.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항상 역발상 투자를 했습니다. 불경기 때, 불황일 때 그때 과감하게 설비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호황이 왔을 때 이 호황을 누리는 놀라운 이 역발상의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했던 건데요. AI 산업도 계속 마냥 잘 나갈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환멸의 단계는 한 번쯤은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돈을 부동산에다가 다 써버리면 그러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갖고 있는 여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만 부동산만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지 않는다. 그러면 부동산마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황이 왔을 때 그때 역전을 노리는 것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켈로그와 포스트의 사례입니다. 원래 시리얼을 처음 만든 건 닥터 켈로그, 존 하베이 켈로그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옥수수 반죽을 그냥 놔뒀다가 이게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처음 만들었던 게 바로 콘플레이크입니다.
이걸로 시리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업만 놓고 보면 켈로그보다 포스트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켈로그 박사가 운영하던 요양병원에 포스트가 신경쇠약으로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환자식으로 시리얼이 나오는 걸 맛본 겁니다. 아니 이거 맛도 좋고 보관도 오랫동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요양병원을 박차고 나가서 바로 포스트를 설립하고 시리얼을 먼저 팔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근데 동생 켈로그가 정말 열받아 했죠. 형, 포스트가 우리 아이디어를 뺏어갔어. 먼저 저렇게 기업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빨리 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말했지만 형인 존 켈로그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켈로그가 혼자서 켈로그사를 세웠는데요. 근데 문제점은 이미 포스트가 10년 이상 영업을 하면서 시리얼 시장을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리얼의 원조인 켈로그 쪽에서는 이 포스트를 역전할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192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철저한 기업가였던 포스트는 자사의 근로자를 절반 이상 해고하고 완전히 긴축 경영을 했거든요. 근데 켈로그는 이 불황 속에서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단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켈로그 시리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소에서 공짜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소에서 이 켈로그 시리얼을 맛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일자리를 갖게 되니까 전부 다 켈로그를 찾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한 게 이게 마케팅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 1932년 기적 같은 역전을 단 3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돈이 많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300조 원쯤 투자해서 국가 AI 센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총알을 최대한 아껴뒀다가 이렇게 켈로그처럼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집중 사격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우리가 역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말고 실탄을 잘 아껴둬야겠죠.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진짜 초조하고 불안하잖아요. 미국 기업들은 막 한 해 기업 단위에 120조씩 막 투자하는 이런 상황에서 눈 뜨고 그냥 보기도 정말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전략 3번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괜히 미국 기업 흉내낸다면서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 만든다고 지금 섣부르게 도전하고 있는데 저는 LLM은 일단 포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AI 센터 만든다면서 한 해에 고작 6천억 원 투자하는 이런 나라에서 LLM 해봤자 미국 기업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품질이 훨씬 낮고 이런 거 만들다가 실패하면 결국 더 희망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LLM보다 먼저 SLM, 스몰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LLM 구축에는 진짜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한데 스몰 랭귀지 모델, SLM 모델을 구축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큰 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SLM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당장 이걸 상업화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챗봇도 만들 수 있고요. 제조 AI라고 해서 제조 로봇에 들어가는 AI도 스몰 랭귀지 모델이면 충분합니다. 음성 인식이라든가 번역기라든가 아니면 화면 인식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건 SLM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컴퓨팅 파워가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SLM에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해 놨다가 나중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LLM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왜 지금 SLM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경험에 축적을 해놔야 나중에 LLM에 천문학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쐈을 때 그때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SLM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은 건 또 타이니 AI라고 부르는데 일단 이렇게 작은 모델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둔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다만 이런 SLM 모델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API를 설계할 때 또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때 확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미리 철저하게 계산하고 미래를 계획해서 투자를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 투자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장은 SLM에 투자하거나 타이니 AI 모델을 만들지만 그 회사가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고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고 100조 원 정도 컴퓨팅 파워에 투자할 정도로 정부가 좀 똑똑한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이 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그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먼저 찾아내신 분들의 미래도 동시에 열릴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걱정하신 분들이 있겠죠? 남들은 다 거대 언어 모델 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다 LLM 하는데 아니 SLM이나 타이니 AI 같은 거 하면서 언제 LLM 기업을 따라가겠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LLM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초기에 학습을 시킬 때 잘못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고스트 효과들도 정말 많고요. 여기에서 개선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예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자 근데 작게 시작하는 게 나중에 얼마든지 경험만 축적한다면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어떻게 해서 성장했느냐, 여기에 우리 SLM 또는 타이니 AI의 미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아마존은 1995년부터 97년까지 오직 책만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책은 정말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도 단순하고 그리고 물류 비용을 처음에는 확대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책으로만 이 시장을 확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만 팔던 경험에서 1998년에 아주 조심스럽게 음악 CD와 DVD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99년에 전자제품, 가전제품, 의류로 확장하면서 지금처럼 종합적인 이 쇼핑몰이 된 거거든요. 자, 처음에 SLM 만들 때 그냥 단순하게 음성인식 기술로 시작할 수도 있고 제조 AI로 아주 특화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AI 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경험을 축적해 놓으면 반드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SLM이나 타이니 AI로 시작한 기업이 나중에 미국의 LLM까지 도전하려면 기업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한 100조 원, 200조 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정부 단위가 아니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정부만 정신 차린다면 우리가 AI 강국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해외에서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보러 미쳤다고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도체 강국, IT 강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가는 네 번째 전략, 그건 바로 멀티모달 데이터를 공략하라는 건데요. 멀티모달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제가 이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에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영화 보셨죠? 거기에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사가 나오죠. 토니, 오늘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이거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면서 AI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AI는 그런 걸 하지 못하죠. 결국 AI가 자비스처럼 되려면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멀티모달 데이터에는 우리의 어감뿐만 아니라 제스처라든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우리의 오감에 해당되는 우리 인간의 온갖 감각을 AI한테 학습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Just before 12:30 a.m. Sunday, the Racine County Communication Center got an emergency call, but it wasn't from a person. 911, where's your emergency? The owner of this Apple Watch was in a severe car crash and is not responding to their watch. 정말 놀랍죠?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 사람이 정신을 잃었는데 애플워치가 이걸 인식하고 911 센터에 직접 신고한 겁니다. 이 정도로 벌써 AI 서비스가 발전한 건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멀티모달 데이터를 빨리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클로드라든가 오픈 AI 같은 회사가 어떻게 멀티모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 우리의 얼굴 표정이든 아니면 음성이든 이런 것까지 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데이터를 훨씬 더 쉽게 수집을 하려면 결국 필요한 건 우리 몸에 부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바로 이런 스마트 기기일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전장 산업도 여기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아마도 스마트 기기 산업 그리고 전장 산업이 플랫폼 기업과 손을 잡는다면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이걸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은 애플 정도밖에 없을 텐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LG 같은 경우도 전장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멀티모달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IT 시대 플랫폼 기업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구글한테 식민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플랫폼 산업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멀티모달 데이터를 수집하고 얼마든지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생태계가 아직까진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이 멀티모달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프라이버시와 보안입니다. 프라이버시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내 음성이나 얼굴 표정이 만약에 AI 학습에 쓰여서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 넘겨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이런 입법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16을 발표할 때 애플 CEO가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프라이버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보안이죠. 내 개인적인 데이터가 단말기를 통해서 서버로 가거나 아니면 내 단말기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해킹해서 얼마든지 뽑아갈 수 있다. 그러면 멀티모달 데이터를 또 넘겨주지 않는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멀티모달 데이터를 서버로 넘기는 거 이 자체가 불안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멀티모달 데이터는 디바이스 내에서 즉 온 디바이스 AI로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측면에서 한국이 역전할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 신락 같은 희망이냐? 이미 오픈 AI나 엔비디아가 이걸 꿰뚫어보고 벌써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하반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오픈 AI 같은 경우는 미국의 첫 번째로 가장 큰 통신사 버라이전하고 협업을 시작했고요. 엔비디아는 T-모바일이라고 미국에서 2위 그룹인 통신사와 또 협정을 맺었습니다. 왜 그러냐? 멀티모달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과 통신사 그리고 단말기 업체가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애플은 또 하나의 경쟁자잖아요. 그래서 애플하고는 이게 협업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통신사하고 먼저 협업을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멀티모달 데이터 산업조차도 놓치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AI는 씨가 마를 게 분명한데요. 기회 위에서 잠자지 말고 우리나라의 이 튼튼한 플랫폼 그리고 통신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단말기 산업이 다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짜 국가가 대대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시작해야지 이거 조금만 늦으면 오픈 AI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이런 것들이 선점을 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협업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AI를 둘러싸고 불화설이 들려옵니다. 자, 우리나라가 1등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AI는 조금 있으면 후진국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살아남습니다. 반도체 기업만으로는 AI 혁명에 올라타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혁명은 골드러시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AI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은 현재 우리나라에 두각을 나타낸 기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 기업이 여기에 힘을 합치면서 스마트 기기, 플랫폼, 전장 산업, 그리고 통신사까지 육각 협력 체제를 완성한다면 대한민국 AI 산업이 후진국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성공을 했습니다. 자, 1982년 반도체 공업 육성 세부 계획 수립이 됐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런 투자 쓸데없는 데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현대, 금성사, 아남전자 그리고 정보통신연구원, 애트리, 서울대까지 다 연합을 해서 함께 반도체를 연구했고 그 연구의 산물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반도체 강국으로 아직까지 버티게 된 겁니다. 만약 이때 애초부터 반도체 강국 되는 거 꿈도 꾸지 마라. 1982년에 반도체 강국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때 그런 사람들 말을 들었다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 못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왜? 이미 생태계가 탄탄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다만 AI 혁명에 너무나도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AI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게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2년이나 99년에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죠. 이런 정신 나간 수준의 투자가 아니면 우리는 AI 후진국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동산에만 이렇게 정신 나간 수준의 대규모 부양책을 써왔는데 이제 그 돈의 물꼬를 틀어서 AI로 다시 흐르게 한다면 대한민국이 여전히 2020년대, 30년대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AI 강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AI 혁명에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한국경제 부활 프로젝트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나라는 택도 없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샷 싱킹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달에 갈 생각을 해야 달에 갈 수 있는 거지 아예 택도 없다고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경제가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박종훈의 지식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